네, 방금 소개 말씀드린 임경석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요청받은 강의 주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60만 세 운동은 누가 주도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략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를 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주제가 성립되는지부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60만 세 운동은 우리가 이제 다 잘 아는 것처럼 1926년에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의 사망에 즈음해서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크게 일으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1919년에 고종 임금이 돌아가신 것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순종 마지막 임금이 돌아가신 거에 즈음해서 크게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인데, 그것을 과연 누가 주도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도자가 없이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사회운동이 시위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60만 세 운동이 과연 그런 건가? 그렇지 않고 다수의 대중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조건에서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압이나 억압을 각오해야 되는, 감옥에 가는 것을 각오해야 되고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중을 이끌어서 항일 시운동으로 나아가도록 강력한 어떤 역할을 하는 주도자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는 행위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개인들이냐 아니면 조직화된 어떤 집단이나 단체 혹은 세력이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 어떤 역사적 사건을 설명을 할 때, 사건을 이렇게 성격을 들여다볼 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60만 세 운동의 학계에서 여러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사가 있는데, 연구의 역사가 있는데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얘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 선생님들 계신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런 의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리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해왔는지를 검토를 해봤더니 가장 큰 견해가 하나 있어요. 순수 민족적인 학생 그룹이 이 운동을 주도했다 하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 그룹이 둘이더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 논문이죠. 이현이라는 연구자가 연도를 보십시오. 1969년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기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아시다시피 반공이 국시였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독립만세 운동고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순수 민족적인 두 갈래 학생 그룹을 뭐랄까요, 가장 체계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간단간단한 주장으로 했는데, 이현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논문 형식을 갖춰서 영향력 있는 매체에다가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학계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의 핵심 골자가, 이 운동의 주도체가 공산주의 계통의 어떤 구성 요소와도 관계가 없더라, 자기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주의자들이 60만 세 운동을 준비하긴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6월 6일 날
7일 날 대검거가 있어요. 그때 다 괴멸돼 버렸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있었던 운동은 애국 학생들이 주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봤더니 두 갈래더라. 하나가 그 지방 출신 학생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붙였어요. 사직동에 모여가지고 운동을 했더라. 그래서 사직동계라고 이름을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고보생, 고등보통학교, 요즘 같으면은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고등보통학교 학생 중심의 그런 민족운동 계통들이 또 있더라. 이게 이제 서울시의 통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거사를 준비했더라 해서 통동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견해는요, 특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기에 확립된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자리에 사회주의하고 어떤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서 그걸 암시를 하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와서도 이 견해는 국사교과서나 국사편찬위원회과 같은 연구, 관변, 국정, 공공기관의 교육 연구기관에서 계속 확산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처음부터 목적의식적인 그런 정치적 예단을 가지고 시작된 연구라서 그런지 주장에 맞지 않는 사료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료도 좀 자의적으로 해석됐다는 비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거 한국사, 거질의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국사 22권이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거기에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60만세 운동은 실패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학생들에 의한 운동이 추진돼서 60만세 운동은 두 갈래로 계획되고 실천이 됐다. 하나는 사직동계를 하고 하나는 통동계를 한다. 앞에 이현희 씨가 얘기했던 거하고 대략 비슷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사편찬위에서 공인한 그런 역사책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학계에 영향력 있는 정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도 통설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공공담론의 영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밑에 포스터가 독립기념관에서 100년 전 오늘이니까 바로 올해 나온 포스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이 일으킨 만세운동, 60만세운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이제 저 밑에 보시면 홍성표라고 발표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2025년, 바로 작년에 나온 논문 가운데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세운동이 조선공산당의 지도 아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저 밑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런 지도를 단순히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반 민중의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그러니까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사회주의와 60만세운동은 무관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견해가 9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조금 된 조건입니다. 반공 이데올로기나 이런 게 학술 사회의 영향력이 이제 후퇴되고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학술 연구가 가능한 조건에서 박사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60만세 운동을 다룬 박사 논문이 나왔는데, 장석흥 선생이 박사 논문을 쓰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2009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이분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 견해가 이를테면 60만세 운동을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문제와 관계된 두 번째 매우 뚜렷한 의미 있는 주장입니다. 다양한 주체가 공동 주도했다라는 견해예요. 이 견해의 이제 학설사적인 가장 큰 의의는 반공주의 역사인식을 비판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역사 연구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미리 선을 그어놓고 하면 되느냐,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1960년대 60만세 운동에 관한 역사상이 변질됐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의도적으로 변질된 거다라고 비판을 했고,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60만세 운동 계획을 60만세 운동이라는 범죄에서 아주 빼버렸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60만세 운동을 꾸며나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반공지 역사 연식을 비판한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아주 높이 평가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60만세 연구에 대한 학문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 견해를 직접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다양했다. 이분은 주체가 학생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했다고 한번 이렇게 표현했어요. 60만세 운동의 추진 과정에 여러 세력이 참가를 했다 했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조선공산당 상해부, 상해임시정부, 제3회 병인의용대,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 다 읽으면 몇 개인지 아세요? 11개를 얘기해 주셔요. 11개의 서로 다른 세력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를 했더라. 주체 연대론을 주장했어요. 여러 주체가 연계를 맺어서 결합되거나 연대를 맺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분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결의 민족 통일전선 운동이었다라고 성격을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제가 체크한 것은 이제 이건 제 의견입니다. 주체 사이의 협력 공동 행동 수준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묻지 않고 전부 민족 통일 전선론으로 해석한 점에 재검토의 여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견해를 발표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논란이 되는 사회주의 세력의 관련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공산당 국내 조직이 아니라 상해에 있었던 망명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단체가 조선공산당 상해부라는 것인데, 그게 60만세 운동을 지도한 것이다. 이런 참신한 견해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학계를 되돌아보니까 이 두 가지 견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60만세 운동을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문제를 받아든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이나 2번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평생 역사 연구를 한 사람인데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오늘 그 새로운 견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따져봤어요. 60만세 운동을 누가 제일 먼저 그 시작을 했는가를 따져봤더니 1947년에 나온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결사로 있던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가 5월 2일 날 회의를 소집해서 장례일에, 그러니까 순종 장례일인 6월 10일 상호 10시를 기하여 일제에 반대하는 대시위를 결행할 것, 그 준비에 착수할 것, 이걸 결행하고 그걸 위해서 특별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60운동 투쟁지도 특별위원회, 기내 특별위원회라고 합시다. 특위를 만들었대요. 봤더니 그 당시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 이름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7명인데 비밀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서울 어디서. 강다령, 이준태, 이봉수, 전정관, 김철수, 홍남표, 권오설. 뭐 좀 다들 좀 생소하죠. 생소한데 이 중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이름이 특히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권오설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권오설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제 책임비서, 그때는 당수를, 당 총재를 책임비서라고 불렀던가 봐요. 강다령이라는 사람이 진주 사람인데 책임비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부장, 선전부장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7명 가운데 권오설이라는 사람은 선전부 소속이면서도 소관 담당 부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 사회주의 가운데 그 당시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들은 따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밀결사 공산당 말고 그 밑에 공산청년회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몇 살을 기준으로 당과 공청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여기 선생님 대단하시네. 25살.
25살이 안 된 사람은 청년 조직으로 가고 넘은 사람은 당 조직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오설이 저 중에 나이가 제일 젊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27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 중앙위원이지만은 공청 담당하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일 날 했대는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일은 자, 왼쪽 보십시오. 순종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년 4월 26일 날 조선일보에서 호해를 냈는데 거기 보니까 어제 25일 오전에 승하하셨더라. 25일에 오전에 승하를 했는데 5월 2일 날 만세 시위를 조직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순종 사망한 일주일 뒤예요. 일주일 뒤라는 시점에 이걸 내린 걸 보면 그 일주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겠습니까? 전국에 걸쳐서 봉도단, 망곡단이라는 이름의 추모 물결이 막 3.1운동과 비슷한 정세가 조성이 된 거예요. 3.1운동 때도 고종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냥 애도하는 물결이 민족적 울분과 섞여서 막 고조돼 가지고 그게 3.1운동으로 터진 거거든요. 비슷한 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사이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3.1운동 같은 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은 5월 2일 결정 내용이 6월 10일 날 운동하자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순종 장례일이 언제냐? 이게 돌아가신 직후에 바로 결정된 게 아니더라고요. 저 보십시오. 동아일보 4월 29일자 첫 보도는 장례일자를 6월 6일 날로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6일쯤 가서는 6월 11일로 변경한다고 했고요. 5월 10일자 가서는 6월 10일로 최종 확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럼 5월 2일 날 회의할 때 6월 10일 날 한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장례일에 한다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결정을 할 때 5월 2일 날 비밀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때 그 안에 7명 모임 가운데서 싸움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말싸움이 운동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나왔대요. 강경파는 이번 기회에 테러 방법으로 일본인들을 대량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일본인들 사는 저 시가지 지금 명동이 옛날 일본인 살던 그런 집중 그러니까 명동 같은 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남산 밑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거기를 파괴해서 급격히 운동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무장봉기 같은 걸 주장한 거예요. 굉장히 센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고 아직 전국에서 그 분노와 슬픔과 이런 게 고조되고 있지만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할 시기는 아니다. 먼저 대중적인 정치 투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그때 가서 혹시 봉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견해가 나왔습니다. 두 개가 팽팽히 맞섰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현장에서 제일 그래도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동원력이 공청이 갖고 있어서 권오설 견해가 상당히 힘이 실렸대요. 그래서 전국적 대중 시위운동론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투쟁 방침 정해진 투쟁 방침이 이겁니다. 3.1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3.1운동 때 한번 봐보세요. 제일 먼저 33인 민족대표가 조선 독립선언서 발표했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해야 돼요. 내걸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하느냐. 그 1번이 그겁니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종교계, 청년계, 학생계 당시 조선의 모든 역량을 망라해서 그러니까 반일 분자들을 망라해서 대한독립당을 조직한다. 그래서 대한독립당 명의로 운동한다라는 걸 결정했어요. 누가? 조선공산당이. 조선공산당 명의로 독립을 주장한다가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들어가지만 사회주의 아닌 여러 세력들을 망라해서 조선독립당도 아닙니다. 대한독립당을 조직해서 운동을 하자. 이게 이제 제1항이고
그 다음에 이 항이 이제 우리가 아는 3.1운동이에요. 6월 10일을 기해서 대규모 전국적 시위운동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결정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시위운동을 이끌려면 어디서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조건에서 어느 도시에서 제일 먼저 움직여줘야 되나요? 서울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3.1운동 때도 그랬잖아요. 3.1운동 때도 서울을 포함해서 7개 시에서 경의선 라인에 서울 평양 사이에 그 시군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서울이 제일 중요해.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여러 도시에서 가능한 한 동시다발 시위가 돼야 되는데 서울에서 반드시 돼야 돼.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안 되면 안 돼요. 전국적 의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시위운동의 방법은 순종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연도를 따라서 요소요소의 시위대를 매복해두고 격고문과 삐라를 살포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거창한다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누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항, 3항을 실행에 옮길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0투쟁 지도를 지도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누가? 중앙위원회에서. 자, 여기서 이제 독립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독립당. 저 3.1운동 이렇게 되돌아보면 알지만 민주적 대표 33인이 거기 사인할 때 가슴이 어떻겠어요? 둥개둥개 하죠. 저 일본이 자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잖아요. 일본에 반대하는, 통치에 반대하는 반체제 운동에 서명을 하는 거니까 뭘 내놔야 돼요. 뭐? 자기 목숨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목숨이 혹시 아니라도 감옥은 살아야 돼. 적어도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돼. 그런 것처럼 민족대표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이번에는 민족대표가 아니라 독립당이라는 형태로 하자 해서 했는데 각계각층의 교섭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저 일제 때 1920년대에 그 나온 사회주의자들의 그 내부 기록입니다. 60만 운동 대옥기라는 그런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섭을 비밀리 해봤더니 교섭 결과가 어찌 되냐 한번 읽어볼게요. 찬동하는 사람도 서서는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꽤 됐는데 진짜 겁이 나는 거야. 적의 경계가 너무나 엄밀하고, 그리고 3.1운동 당시 많은 학살이 있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그걸 3.1운동이 재발하기를 바라는 조선 사람 못지않게 조선 총독부는 3.1운동 같은 게 일어나면 큰일 난다고 경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학살이 있을 것이다. 특히 민족대표 그 서명을 하면, 대한독립당에 이름 올리면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이 표현에 주저하고 준순하는 사람들,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다수였대요. 하긴 해야 되는데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다수여서, 자, 결국 구체적인 조직을 보지 못했습니다. 5월 2일 날 요이동 시작을 해서 6월 10일까지 당 조직이 안 된 거예요. 비밀리에 만들었는데 안 된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들과 교섭했느냐? 자료가 유감스럽게 안 남아 있는데, 이제 이럴 때는 역사적 학자들이 하는 게 추론입니다. 뭘 추론을 하느냐? 자, 앞과 뒤를 추론을 해요. 가운데가 26년 6월 대한독립당을 만들려고 시위를 주도하고 비합법 단체를 만들려고 이렇게 각계각층을 교섭을 했다는데, 자, 그 앞 시기에 국민당 조직 계획이 비밀리에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강다령이, 아까 책임비서 강다령이가 주선을 해서 3.1운동 때 민족대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크게 얘기하면 둘이잖아요. 이제 불교까지 하면 셋이잖아요. 기독교계하고 천도교, 기독교 반, 천도교 반입니다. 이제 불교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 제일 먼저 알아봤겠어요? 기독교계 알아보고. 또 어디 봤겠어요? 천도교계 알아봤더니
기독교계에는 다 사양했고, 천도교에는 그 당시 천도교가 두 파가 나뉘어 있었어요. 신파, 구파가 나뉘어 있었는데 신파가 주류고 구파는 조금밖에 안 돼요. 한 10명 가운데 1명 정도. 이쪽 사람들이 결기가 있어. 좋다 하겠다 그랬대요. 천도교 구파만. 근데 천도교 신파가 노 땡큐라 그랬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저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조선 기독교는 평안도가 아주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교세가 강하거든요. 이 평안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한 사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안창호, 조만식 이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서울 경기 일대인데, 서울 경기 일대는 대표하는 사람이 가령 뭐 이승만, 또 저 신흥호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두 그룹의 큰 조직이 있는데 그 각각 다 알아봤더니 각각 다 주저하고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독립당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7년 2월이면 불과 6개월 뒤죠.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통일연선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합법 공개단체예요. 일본 경찰의 양해를 받아서 만들어진 통일연선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가운데, 여기는 사회주의 다 들어갔고요. 기독교 가운데 기호그룹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천도교 가운데 구파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로 미뤄보면 교섭 결과에 파트너가 누가 됐다는지는 추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도교 구파만 빼고는 비합법 단체, 비밀결사, 그것도 대한독립당이라는 이름에 엄청 부담스러운 그런 데는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합법 공개단체인 신간에 이건 경찰도 어떻게든 양해를 한 거니까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런 데는 그래도 참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민족통일연선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60만세 운동의 대한독립당이 바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시기에 국민당 조직계획과 뒷시기에 신간에 활동하고 이와 같이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위운동을 이끌기로 했던 그 단체, 그 지도부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다. 이름이 길죠. 60투쟁 지도 특별위원회, 그냥 특별위원회라고 합시다. 그걸 조직을 했는데 조직의 내막은 거의 다 안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자 보십시다. 총 책임자를 먼저 정했대요. 권오설. 아까 당 중앙위원이고 공청을 책임지는 공청 책임비서라고 그랬죠. 권오설이 되는 것은 매우 적합합니다. 전국적 시위운동을 이끄는데 사회주의 계열 안에서는 제일 적임자예요. 그리고 이제 당 중앙비서, 책임비서가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설사 만에 하나 경찰이 이제 탄압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체포가 검거작전이 될 텐데, 그러더라도 저 당의 비밀결사의 중앙 부분은 유지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꼬리 자르기로 하려고 공청 위주로 이렇게 일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원래 정식 무슨 위원회라는 명칭을 특별히 만들지는 않았대요. 다만 여러 가지로 불렀답니다. 60운동 투쟁 지도 특별위원회, 60투쟁 특별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라는 말이 어디나 다 들어가니까 우리도 특별위원회라고 합시다. 위상은 어찌 되느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유사시의 당 중앙 유지를 목표로 해서 당 중앙의 직속이 돼 독립된 기구로 설정을 했대요. 자, 여기서 아까 그 제가 연구사 설명하면서 저 장석흥 선생이 국내의 사회주의 운동은 괴멸돼 버리고 해외에 있었던 상해부가 이끌었다, 이렇게 견해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하려고 이걸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그건 아니더라. 그냥 나중에 궁금하면 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명이에요, 3명. 어미! 전국적인 시위운동을, 3.1운동을 3명이 일으킨다고? 권오설, 박민영, 이지탁.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순지하운동에서는 지도부는 반드시 소수여야 된답니다. 그래야 소수의 홀수가 모여야 하나는 불안하고, 그래서 최소가 3인이래요. 그 다음에 3인이 더 확장할 경우는 5인이 되고 5인이 확장할 경우는 7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강력한 집행력을 필요로 할 경우는 3인이 지도부로 구성이 되는 게 세계 혁명운동사의 기술적 원칙에 아주 보편적인 거라고 합니다. 러시아 10월 혁명 때 페트로그라드에서 무장봉기를 이끈 그 비상특별위원회가 군사혁명위원회인데 그때도 3인이에요. 레닌, 트로츠키, 스베르들로프. 그래서 3인의 지도위원회를 두는 게 매우 자연스러웠고, 이 세 사람만이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그 당시 비밀결사라든가 또 공개 오픈 단체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권오설 98년생이고 그 당시 29살이고 안동 사람이네요. 대구고버 나왔고 그 학생 스트라이크 일으켜갖고 잘려서 서울의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진학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나온 다음에는 노동운동 참가했네요. 그리고 사회주의 비밀결사 가담했고, 왼쪽에 게 이제 제대로 된 사진이 없어서 신문에 흐릿하게 난 사진인데, 그래도 양복도 있고 좀 그래도 번듯하게 생긴 사진입니다. 그렇죠?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네요. 훈남이라고 할 수는 없네. 오른쪽은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 고문을 받았거든요. 결국 고문의 상처로 몇 년 안 있다가 옥살을 했어요. 옥살을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굴이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박민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젊어요. 04년생. 그 당시 23살. 이 사람은 그 대신 경력이 보세요. 북한도 연길 출신인데 연해주에서 일찍이 러시아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연해주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거기서 청년운동을 했고, 모스크바에 유학을 해서 유명한 모스크바 공산대학, 동방누력자 공산대학에서 4년간 졸업을 한 엘리트예요. 사회주의 엘리트죠. 이 사람이 25년에 비밀리 입국해서 국내 비밀운동에 가담을 하는데, 가담하자마자 중앙기구에 참가를 합니다. 공청중앙위원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말로 샬라샬라 잘하잖아요. 그 당시 비밀결사 사회, 당시 서울에 영사관이 있었어요. 소련 영사관이. 그 영사관하고 비밀리에 접촉을 했대요. 비밀리에. 경찰의 눈에 띄지 않고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지금 일본 경찰의 정보 기록이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내 사회주의자들이 서울에 있는 영사관하고 접촉한다는 그런 정보문서 하나도 발견 안 됩니다. 일본인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무튼 이 비밀결사가 경상의 소련 영사관하고 비밀 접촉을 해서 문서와 돈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샬라샬라를 잘하니까.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60운동 투쟁 특별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됐대요. 저 얼굴이 남아있는데 제대로 된 사진은 없고 감옥 사진만 나와있어요. 굉장히 앳되죠. 23살, 4살 때 치고도 특별히 좀 앳돼 보입니다. 얼굴은 앳된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지탁인데 낯설죠. 낯설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눈여겨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까?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24살. 근데 이제 기록에 따라서 00년생이란 말도 있고 꽤 나이가 좀 있어요. 제가 보면 24살보다 좀 더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그 평양에서 나와가지고
일찍 북간도로 이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북간도에서 성장을 합니다. 용정에서 3.1운동에 참가를 했고, 명동에 가면 지금도 그 학교가 있는데 그 졸업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3.1운동 이후에 조중 국경지대에서 독립군이 막 일어날 때 그 3.1운동의 영향으로 이 사람도 그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참가를 합니다. 연해주기 때문에 다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이었습니다. 특히 니콜라옙스크라고 하는 곳에 근거를 둔 무수리강, 흑룡강 여러분 아십니까? 흑룡강이 약 3,000, 4,000km 되는 커다란 강인데 그 맨 하구에 커다란 항구가 있어요. 저 북쪽에. 그래서 거기는 워낙 북쪽이라 1년 12개월 가운데 7개월이 어는 땅입니다. 강이 얼어요. 그쪽에 있는 항구, 그게 니콜라옙스크인데 그 니콜라옙스크 한인부대 구성원으로서 파란만장한 무장투쟁 참가자입니다. 여러분 자유시사변 아세요? 자유시사변에도 참가하고 니콜라옙스크 여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많은데 니콜라옙스크 사건이라고 하는 일본군이 러시아 내전에 개입하기 위해서 간섭군을 파견했는데 간섭군 1개 대대가 전멸한 전투입니다. 니콜라옙스크 전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러시아인 빨치산들이 전투를 해서 일본군 1개 대대를 쓸어버린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바로 그 사건 참전자예요. 참전자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자유시사변에도 개입하고 그 다음에 자유시사변 이후에는 여기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유학을 하네요. 그 다음에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파견돼서 비밀 활동을 하요. 그러니까 3.1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뭘 했나요? 무장투쟁, 뭐 사회주의, 뭐 비밀 활동.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혁명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3인 트로이카 가운데, 트로이카라는 것은 세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세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가 트로이카인데, 그래서 이 3인 특별위원을 트로이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그러면 맨 땅에서 헤딩했느냐? 참만해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관련 단체에 중첩적으로 참가하고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26년 3월 현재 비밀결사 고려공청회 중앙간부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멤버입니다. 권오설, 박민영, 이지탁 다 그 멤버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전정과, 염창열, 이병립, 이상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청중앙 속에 이 3인 특별위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권오설은 당 중앙위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청기관은 또 다수의 비밀결사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이 다수의 또 이 네트워크는 각급 학교라든가 사회단체의 또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세 명의 특별위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한번 이제 보는 대목인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시위운동을 하려면 무장투쟁에서 청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위운동할 때 뭐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쫙 뿌려야 돼요. 네, 삐라. 선전문서를 해야 되는데 선전문서가 일회용인가요? 아닙니다. 전국에 나가야 돼요. 전국에 나갈 선전문서를 저 문안도 작성해야 되고 또 제작도 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죄송합니다. 가리방이라고 등사판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이 등사판 해보시는 분들 알지만 한꺼번에 500매 이상이 안 돼요. 등사판 원지를 하나 긁으면 500매를 밀면 잉크가 번져가지고 다시 써야 돼요. 근데 500매를 10번 해봤자 5,000매잖아요. 전국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분 민창식이라는 사람,
민창식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인쇄공이에요. 인쇄공인데 이 사람도 비밀결사에 가담을 했어요. 서울시당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이 높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책임하에 감고당이 지금 저 안국동에 나중에 한번 거기 가시면은 터가 있어요. 덕성로고 자리에 감고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민씨 집안의 명성황후 친정집이에요. 명성황후 친정집인데 이 민창씨도 민씨잖아요. 민정식인가 하는 사람한테 유산이 상속이 돼가지고 민정식이라는 사람이 그 상해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집안을 가꾸지 않아서 퇴락해가지고 민씨들이 가서 그냥 살았던가 봐요. 민창식은 그 중에 한 채를 빌려서 살았던 가난한 인쇄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인쇄 노동자이기 때문에 조직운동도 인쇄 노동자들하고, 여러분 인쇄 노동자들은 그냥 노동자들보다 교양 수준이나 경제 형편이 매우 유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사나 잡지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활자를 이렇게 활판에 이렇게 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손으로 쓴 원고를 보고 활판에 이렇게 옮겨 싣는 역할을 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요새야 전부 한글로 치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그렇죠. 국한문 섞어서 썼고 일본어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뭘 적어도 3개국어를 해야 됩니다. 한글 읽을 줄 알아야 되죠. 또 일본어 이렇게 해야 되죠. 한자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인쇄노동자는. 그러니까 노동운동 가운데서도 굉장히 말빨 세고 잘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핵심 인물이 민창식입니다. 이 민창식이 그걸 받아가지고 10만 매를 제작을 합니다. 10만 매. 세상에 5월 2일 날 결정해서 활동 시작해가지고 6월 10일 날 어쨌든 뿌려야 되니까 적어도 5월 말까지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맨 땅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무용담이 이제 하면은 또 그것도 1시간 정도 돼요. 1시간 정도 돼. 그래갖고 우여곡절 끝에 그 10만 매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누가? 이 민창식 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지금 3인 특위에서 지도를 해서 하는 거죠. 다 관할을 해서. 그 다음에 3인 특위에서 뭘 해야 되겠느냐. 전국 다발의 동시 시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방운동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지의 네트워크를 조직을 해야 되는데 지방 연락을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이 자료가 사실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고 이 명칭만 남아있어요. 명칭만. 13개 도에 58개 도시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60만 세 운동 당시에 시위가 일어난 데는 서울 하나밖에 없어요. 왜 지방에는 안 일어났느냐? 연락이 다 가고 조직이 됐다는데 우선 실탄이 안 간 거지. 실탄이 안 간 거고, 더 큰 것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지도부가 사흘 전에 검거됐어요. 검거되고 실탄이 그 10만 매 만든 게 압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가 꺾인 거지. 그렇지만은 없으면 긴급하게 만들 수, 가리방이라도 긁어서 긴급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 것은 예비검석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비검석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경찰이 시민의 인신을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되죠. 영장 제시하고 그러고 잡아갈 수 있는데, 예비검석이라는 것은 경찰이라는 행정기구가 판사, 사법부의 그런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경찰의 임의의 판단만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느낌만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비검석입니다. 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그래서 이제 6월 10일이 다가오니까 일본 조선 총독부도 3.1운동이 재현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각지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전부 사전에 명단 작성해서 예비 검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들이 뭐겠어요? 각지의 기독교 교회 전도사 목사들, 그다음에 천도교회 현지 각 교회 간부들,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의 간부들, 이름께 나 있는 사회주의자들, 이걸 전부 예비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만 세 운동 앞으로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100년 이후에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왜 60만 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예비 검색 실태 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이번에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국 시위 가운데서도 서울이 반드시 시위가 돼야 되는 건데 서울 시위를 조직하는 게 특위의 또 임무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이천진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여기 보십시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공개단체가 있습니다. 그 간부 조두원, 정다른, 이병리, 박두종, 박학윤, 이선우, 이천진 이런 사람들이 서울 학생 동원 준비 연락에 망세했다고 합니다. 바빴다는 거죠. 근데 조두원, 정다른, 이병립은 다 당원들이에요. 당원들이고, 그 다음에 증거는 없지만 이 중에 박두종, 박학윤, 이선우, 이천진 등은 공청원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그건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장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학생 측 내부의 사회주의 비밀 결사 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조선공산당 학생 프락치아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 여기 적혀있는 정다른, 조두원, 이병리 이름이 그대로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상당수가. 그래서 서울 시위 조직이 당과 공청에 의해서 준비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 비밀결사는 조선공산당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공산당 못지않게 큰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고려공산동맹이라는 비밀결사입니다. 아이 무슨 공산당이 그렇게 두 개나 세 개 되고 두 개 되고 그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근데 어디나 보면 하나로 통일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시기만 있는 거고 주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저 한국의 기독교도 평안도 위주의 그런 기독교 조직화된 경우가 있고 서울 경기 중심에 이렇게 조직화된 여기는 감리교단 중심이고 여기는 기독교 장로교 중심이고 그 다음에 같은 기독교라도 함경도 쪽은 캐나다 북장로교 계통이라 또 달라요. 이렇게 여러 그룹이 존재를 했고 이런 그룹들이 대한제국 시절에 신민회라고 하는 민족주의 비밀결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교회 세력이 기본이 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회주의운동도 두 개의 커다란 그런 기둥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갔었는데 그 또 하나의 그 비밀결사 고려공산동맹하고 공동행동을 모색을 했어요. 우리 손잡고 조직은 달리하지만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또 하나의 비밀결사 고려공산동맹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사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려공산동맹에서는 아니라고 그랬대요. 왜? 좋은 일 하자는데 왜 하지 말자 그랬을까? 위험하긴 하지만 민족사회에 대단히 정당하고 바른 길인데 왜 하지 말자 그랬을까? 사회주의자가 왜 그랬을까? 기록에 보니까 자 고려 공산동맹 측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료가 발굴이 됐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섭한 결과 무엇보다도 시기관의 차이와 운동 진행 방법의 차이로 서로 협력할 수 없다.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하는 기록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기관은 뭐냐? 시기관이란 것은
이때 고려 공산동맹 측에 속한 사람들의 견해로는 3.1운동을 재현하려는 뜻은 좋고 공감을 하는데 3.1운동에 수백만 명의 군중이 독립시위에 나설 수 있었던 조건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국제적 지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약소민족의 자결주의에 의해 가지고 독립할 의사를 표명하면 약소민족이 그 독립할 의사를 표명한 민족의 대표와 그 민족을 다스리는 나라의 대표를 초청해서 의제로 삼자라는 것을 그 당시 파리 강화회의 개최 전후에 그것이 조선 사람들을 고무시킨 거 아니냐. 근데 지금 26년은 그러니까 1919년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세계 질서가 막 재편되는 와중에 지각 변동이 있었던 때고 지금은 이미 굳어져 있는 때인데 26년에는 세계 정세가 안정화돼서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반석에 있고 일본의 식민지로 조선을 그대로 두는 데 대한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하는데 조건이 다르지 않느냐. 3.1운동 때는 미국도 있고 신생 러시아도 있고 조선의 국제적 지위 변동을 도와주는 세력이 있는데 26년은 그게 없지 않느냐. 왕이 돌아가신 건 같고 거기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민중이 들썩들썩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시기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운동 시위 방법도 전국적인 대중 시위 운동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협력이 안 됐대요. 이쪽 말 들으니까 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죠? 자, 이제 그 검거 상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 60만세 운동이 예정된 전국적 시위운동으로 못 나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의 검거입니다. 그래서 그 검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현이라든가 그 반공주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6월 6일날 7일날 있었던 검거를 엄청 과대평가를 하는데 이 시기 검거 상황을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 시기 검거는 6월 6일 7일날 하루 그냥 번쩍 했었던 게 아니라 6월 그때 시작을 해서 8월까지 월해 동안 2달 이상 계속된 파상적인 검거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파도처럼 밀물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또 들어오고 빠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오고 빠진 줄 알았더니 더 센 놈이 오고 이렇게 5번 파도가 오는 것처럼 그와 같이 검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6일 날 7일 날 있었던 검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검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아까 그 전국에 뿌릴 그 삐라 선전문서를 정말 민창식을 비롯한 인쇄직공들의 힘으로 서울에서 비밀리에 그것도 활판으로 활판 글씨는 멋있습니다. 활판으로 이렇게 10만 매나 만드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숨겨두느냐. 6월 10일까지 보관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것을 어디로 잡았냐면 천도교당으로 잡았어요. 아까 우리 대한독립당 만들려고 교섭을 다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주저하고 망설였으나 어디가 오케이 했다고요? 천도교. 네. 그래서 지금도 있죠. 천도교당 거기에 숨겨놨습니다. 천도교당에 손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숨겨놨대요. 그게 6일날 발각이 돼서 급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문 5종류 그리고 5만 매의 인쇄된 경문이 압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발견이 됐으니까 이제 뭐 어마어마한 검거가 시작이 된 거죠. 연루자들을 잡아서 적치면 이름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는 대로 속속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투망 해보셨나요? 쫙 하면 그게 쫙 퍼져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상단체, 천도교, 개벽사, 불교계 등 200여 명을 의심만 가더라도 그냥 쫙 해서 유치장에 가다는데 하루 사이에 200명 정도를 서울에서 그래서 유치장이 차고 넘쳐서 체육관하고 강당에다 다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만에 10만 매를 인쇄했다고 하는 그 조직, 인쇄직권 민창식, 박래원, 양재식, 이용재, 이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비밀결사 구성원이고 각 서울 시내 주요 인쇄 직공의 인쇄 공장의 직공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전부 비밀결사 당의 노동운동 세포의 야채이카의 구성원들이게 됐어요. 이들이 일망타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전문서 제작에 참가했던 조직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다음 날 6월 7일 날 권오설이 체포되는데, 권오설은 그 전년도 12월에 약간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조선공산당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해 겨울에 한번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타격은 좀 작았어. 그 신의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12월 이래로 이 권오설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장기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인구가 20만 밖에 안 될 때예요. 지금은 서울이 1000만이고 수도권까지 해서 2000만이니까 여기 숨어 다니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만 2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에서 숨어 다니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세상에 12월 1일로 6월까지 6개월간 장기 수배 중인 이 권오설이 그 장기 수배 중면서도 당의 중앙위원과 공청 중앙위원, 그 다음에 60만 투쟁 지도위원 이런 걸 다 하던 이 권오설이 6월 7일 날 어디서 이름이 나왔는지는 몰라. 주소지도 어디서 노출되는지는 몰라. 모르는데 체포가 됐고, 체포되는 자리에 박민영이도 있었대요. 그 아까 3인 트로이카 가운데 둘이 뭔가를 도모하고 있었던 거지. 현장에서 박민영이도 체포가 돼가지고 투쟁특별위의 3분의 2가 파기가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야정사령부 3사람을 설정해 놨는데 하나 날아가도 큰 타격인데 둘이 날아갔으니 이게 완전히 지휘부가 그냥 파괴된 거나 다름이 없죠. 개멸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일 날 상해에서 인쇄물을 지원을 해줬어요. 국내로. 놀랍죠? 상해에서 제작된 인쇄물을 저 국경도시 안동, 지금의 단동이라고 하죠. 단동에서 신의주로 넘어와 가지고 신의주에서 서울까지 문서를, 수만 매 문서를 보내는데 이삿짐으로 꾸며가지고 이불 보따리에 넣어서 합법적인 화물 수탁 기구를 통해 가지고 서울역까지 보낸 거예요. 놀랍죠? 여기에는 이제 조선총독부 신의주 시청에 근무하는 당원들의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김항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노출이 또 다 체포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경성역 운송점에 배달된 이삿짐이 역시 압수가 되는 등 6월 6일, 7일 날 이런 일련의 검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6월 10일이 왔거든요. 그리고 6월 10일 날에도 검거가 당연히 있었죠. 자, 보십시다. 8일부터 12일까지 예비검석이, 아까 예비검석이 있었다 그랬죠. 이놈들이 뭔가를 하는구나. 이제 총독부도 눈치챘어요. 6월 10일 날 절대 그냥 안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전부 각 경찰을 모두 망라해서 각 지역에서 예비검석을 시작했는데 서울시에서만, 종로서에서만 98명,
경기도경찰부에서만 106명. 땡땡땡 한 건 뭐랄까요? 각 경찰서마다 예비검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몇십 명씩. 그 다음에 6월 10일 당일날 보세요. 6월 10일 시위는요, 여러분, 연도에 미리 매복을 해서 매복 거점에서 뿌린다고 아까 계획 나온 거 기억나십니까? 이건 뭔 뜻이냐면 전부 조직 시위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군데서 조선독립 만세 호응해서 사방에 일어난 시위가 아니라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장례 행렬이 상여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지나갈 때 거기서 한 번 터뜨리고 한 번 터뜨리고 하는 그런 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직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임무를 받고 삐라를 품에 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걸 다 약속된 대로 다 했대. 서울 시내 8군데에서. 맨 마지막에 한 곳이 어디냐면 동묘 앞이에요. 동묘 앞에. 종로 3가 지금의 종로 3가 사거리 피카디리 앞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을지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동대문에서 그렇게 나가는 그 코스에 8군데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는데 다 학생들이었고요. 그 학생들은 다 체포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시위 현장에서 약 200명의 학생이 체포가 됐는데 그 중에 학교별 소속을 봤더니 중앙고보가 58명.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딘가요? 연희 전문이 43명. 여러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죠. 그래서 중앙고보가 60만세 운동만 되면 아주 가슴이 뿌듯해 합니다.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저 60만세 기념사업회 역대 이사장도 다 중앙고등학교 출신이하고 60만세 운동 기념비도 최근에 이제 저 천도교 앞에도 세졌지만은 저 중앙고등학교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중앙고법 만세 이런 흐름이 하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대규모 검거가 2번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파상적으로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6월 21일 날, 6월 10일로부터 10일이 지났죠. 이제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보십시오. 14일부터 그 6월 사건하고 6월 10일 시위 사건을 경찰이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경찰의 편의상 6월 10일 날 만세 부르는 사람들은 다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따로. 그 다음에 그 삐라 만들고 감고당해서 이렇게 사전에 체포되고 했던 사람들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 사건으로는 학생 200명을 했지만은 얘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야. 다 이렇게 처벌하면은 상처가 더 커질 우려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최고 시위 지도부 11명만 처벌하자 해서 11명만 기소를 했고 나머지는 다 석방했어요. 사이사이. 그 다음에 이제 삐라 발각된 권오설과 그 다음 민창식 등 이 사람들 17명을 이제 나머지 구금해 놓고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0일쯤 지나니까 상처가 이제 아물어질 뻔했는데 21일 날 사건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네요. 경찰도 안 거야. 뭘 알아? 비밀결사가 개입했다는 거. 한 몇 명이 사회주의 권오설이나 박민영이나 뭐 이런 놈들이 개인 자격으로 이걸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것들이 조직이 있어. 조직이 그 전에 신의주 사건 때 뿌리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독버섯처럼 다시 자라나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21일부터 사회주의 비밀결사가 있다는 걸 탐지를 하고 이제부터 조직사건 수사로 들어갔는데 자 보세요. 이때 누구? 이지탁이 이때 잡히네요. 그러니까 트로이카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경재, 이준태 다 공천 간부들이에요. 이준태는 당 간부고 이때부터 제2차 공산당 사건이라는 이름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약 70여 명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 6일, 7일 검거하고 6월 10일 검거로 끝나야 되는 사건인데 22일부터 비밀결사가 탐지가 돼갖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끝났으면 좋은데 세상에 7월 달에 21일부터 17일이면 근 한 달이죠. 한 달 좀 못 된 사이 시기에 또 폭탄이 터졌네. 강다령. 누구요? 당수가 체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전정관은 부당수예요. 부당수. 그러니까 당 중앙이 괴멸되기 시작한 거죠. 박순병은 공청 간부인데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고문사 당했어요. 얼마나 폭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죠. 당 중앙이 7월 17일 건거 때 파괴가 됐던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박정희 시절의 비밀결사는 전부 문서를 안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가 발달해서 그런 겁니다. 일제시대는 비밀결사가 문서를 남겼어요. 문서를 남겨서 조선공산당이 국제공산당의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해외를 통해 가지고 교신도 하고 뭐 지원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서가 필요해서 문서를 암호로 작성해 가지고 절대 발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관을 했는데 절대 발각되지 않는 그 방법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19일 날 암호문서, 비밀문서가 발각이 돼서 해독이 됐어요. 당원 명부가 드러난. 아이고. 그래서 23일부터 전국 범위로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밀결사가 이제 완전히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9일 날 마지막 잔여 일제 근거가 또 한번 이번 이제 각 지방에 지방 세포 조직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결국 노출됐으나 경찰에 의해서 명단이 밝혀졌으나 경찰에서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로 망명했거나 아니면 끝까지 국내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39명 빼고는 다 잡아갔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6월 7일 근거로 사회주의 비밀결사가 붕괴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현희 선생의 옛날 69년도 저작에 의하면 한번 보십시다. 국내에서의 계획 조직은 성숙하기도 전에 6월 7일을 고비로 아예 붕괴되고 말았다. 따라서 60 독립만세 운동은 사회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시위가 아니다. 이렇게 딱 명시를 했어요. 자,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1차 사료를 조사해 보니까 드러나더라. 60운동 주도기구는 6월 7일에 비록 타격을 받았지만 상존하고 있었다. 특별위원 가운데 그래도 이지탁이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이 트로이카 특별위원회가 의거하고 있던 게 공청 조직인데 공청 중앙이 살아있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당과 학생운동 세포가 다 살아있었다. 서울 학생 시위운동이 이들이 지도를 한 그게 다 살아남아서 6월 10일 날 당일날 조직된 시위 그게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직되지 않은 시위는 딱 하나 있었어요. 이현희 씨가 통동계라고 부르던 중동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5명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동묘합 시위만 사회주의가 개입한 시위가 아닙니다. 하나만. 이게 이제 그 사료를 편견 없이 조사를 해보니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최초 질문이 뭐였던가요? 60만 세 운동은 누가 주도했는가? 주도자가 없는 자연 발생적인 운동인가? 아니면 주도자가 있다면 그게 개인인가? 아니면 어떤 조직된 단체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 세 운동은 주도자가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목적의식적으로 그것을 주도한 행위자가 있었는데 그 행위자는 몇몇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권오설, 박민영 그런 개인이 아니고
잘 조직된 비밀결사가 그런 역할을 했다. 사회주의 비밀결사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명칭은 조선공산당인데 그 최고기관은 7인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였고 이 기구가 5월 2일 날 다가오는 순종 장례를 기하여 전국적인 항일 대중시위운동을 조직하기로, 그래서 3.1운동과 같은 것을 재현하기로 결정한 것이 60만세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국적 시위운동의 집행은, 그러니까 의결이 있고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정은 그렇고 집행은, 그 결정상의 집행은 투쟁특별위원회 3인에게 위임됐는데 이 특별위원회는 기존의 조밀한 네트워크 위에서 일했다. 조밀한 네트워크란 당의 노동운동 세포, 학생운동 세포, 공산청년의 조직을 매개로 해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은 유인물 제작을 하고 지방운동을 개혁하고 서울 시위 조직을 이끌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7일 근거로 인해서 특별위원회와 노동운동 세포조직이 파괴됐고 그 때문에 유감스럽게 전국적 지방운동 확산은 불발했다라는 게 우리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지만은 잔존한 힘이 있어서, 잔존한 특별위원과 학생세포가 특히 전혀 다치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리고 공청 중앙이 살아있어서 그들의 노력으로 6월 10일 서울의 만세 시위운동, 우리가 오늘날 60만세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게 1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혹시 주의 깊게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만세 운동의 B라는 5종류가 있는데, 5종류가 감고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민창식이 주도로 비밀리에 만들었어요. 서울 시내에 인쇄기를 새로 구입을 했답니다. 지방에다가 인쇄소 차린다는 명목으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인쇄소 판매회사에서 정식으로 인쇄기를 구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몰래 감고당으로 가서 감고당에서 이제 찍어냈는데, 그때 그 원고를 누가 했느냐? 격고문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보존이 돼 있고요. 일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번역이 돼 있는데, 5종 10만 부를 했는데 5종 가운데 격고문은 이제 그 당시 운동의 이념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대한독립 만세예요. 대한독립 만세. 조선공산당이 주장하는 최저강령이라고 할 수 있죠. 조선 독립. 그리고 어떤 그 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 조선공산당이 상해에서 내던 기관지가 불꽃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지금까지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완전히 부합합니다. 부합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썼느냐는 고유명사 특정인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다 권오설이가 했다고 돼 있어요. 경찰의 신문조서는. 근데 경찰 신문조서에 있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실제 집필자가 누가 따로 있다면 체포된 사람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권오설이 했다고 되어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권오설이 했다고 이렇게 해도 좋은데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좀 엄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종류는 다 경문이에요.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구호를 담은 경문 4종류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물러가고 조선인의 경제는 조선인을 표준으로, 조선인의 교육은 조선인을 표준으로, 이런
삐라 이제 짧은 구호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상해에서 운송점을 통해 가지고 서울로 들여온 문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문서가 이제 곡복하는 민중에게 고함. 그러니까 만곡하고 저 상복을 입은 민중들에게 고한다는 그런 기록인데 이건 상해에서 작성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 누가 썼는지는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저 상해에서 불꽃이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하던 쟁쟁한 필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작성을 했겠죠. 내용은 그런 점에서 서로 갖고 다른 점이 있으나 기본 기조는 1926년 시점에 조선공산당의 통일전선 정책을 대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금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해방의 회고에 따르면 안동의 서울 유학생 가운데 이아무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보내준 등록금 1년치를 권오설에게 제공을 해서 권오설이 그것으로 운동을 했고 권오설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끝내 그 사람 이름을 보호를 해서 그 사람은 다치지 않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유일한 돈이었느냐? 그 권오설이 해외에 상해부하고 접선을 한 적이 있어요. 김다냐하고 접선을 하는데 그때 돈도 받고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제공산당 자금이죠.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민영이 영사관 비밀 접촉했다고 그랬었죠. 그런 쪽에서도 재정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현되진 않았지만 조선공산당이 국제공산당에 제출하는 예산안 그 규모가 36만 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약 36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그대로 채택이 됐냐면 그렇지는 않고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10만 원 지급을 약속을 했대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10만 원이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집행된 흔적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자금은 아까 얘기한 당이나 공청의 그 사업 자금이거나 익명의 기부금이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도교를 물으셨는데 그 당시 천도교는 신파가 당의 모든 정책과 결정을 쥐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최린, 그다음에 정광호 이런 분들이 쥐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독립당에 가담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권동진, 오세창 이런 분들은 실권이 없었어요. 예? 구파. 구파라고 부르죠. 이분들의 실권이 없어서 자금을 동원하거나 이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줬다는 기록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줬어도 사실은 줬다고 하기가 어렵긴 했을 거예요. 그거 하면 범죄 사실이 되니까 일제하에서. 그래서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일의 자초지종을 봤을 때 천도교에서 염치를 될 가능성은 적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의 주류를 점하는 심판은 안 움직였거든요. 사회주의자들이 계급 투쟁을 앞세우는 걸 우리 기본 상식이 그런데 26년 시점에 조선 독립당이고 대한 독립당으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뒤로 빼고 대한 독립을 전면에 세우는 운동을 주도를 했단 말이죠. 이게 참 예사롭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한국의 그 사회주의 운동은 그 산업화된 제국주의 나라의 사회주의 운동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은 그 발생에서부터 무산 계급 운동으로 그러니까 노동 계급 운동으로 철저히 계급 운동으로 자기 전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산업이 발달된 그런 나라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식민지에서 시작된 그런
유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식민지 종속국으로 근대 사회에 넘어온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인데, 이 사회주의 안에 발생 첫 시기부터 두 개의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약소민족의 해방이라는 과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노동자가 여기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둘러싸고 두 가지 견해가 엎치락뒤치락해 왔던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회주의 운동이 만들어진 게 해외인데, 뭐 상해파가 있고 일구축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세력이 대표적입니다. 상해파는 임시정부에 참가하자고 주장했거든요. 조선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구축파는 참가 안 했어요. 계급 노선이죠. 부르주아 세력인데, 그 다음에 미국 원조를 기대하는 그런 쪽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국내 사회주의 운동도 1925년 당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국내 사회주의자들은 반종교 운동 주장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특히 기독교를 막 공격했어요. 아편을 퍼뜨리는 자. 막 주일학교 가서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조선 역사를 보세요. 3.1운동을 누가 일으켰게요? 기독교가 가담해요. 그러니까 민족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려면 기독교하고 손을 잡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가운데도 종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편이니까 공격을 해야 된다는 세력도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반일적이기 때문에 반일운동에 여태까지 서왔고,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모욕을 주면 안 되고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죠. 국내 사회주의 운동에도 그게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요. 대개 그 조선 공산당 세력이 좌경파였어요. 기독교 운동 반대를 열심히 했고, 그 대신에 그 서울 박학 김사국 이쪽이 일찍부터 통일연선을 주장을 했어요. 이 조선 공산당도 25년 말에 들어가서 노선을 바꿉니다. 아, 통일연선이구나. 그래서 조선 공산당도 반기독교 운동을 중단합니다. 25년에 가서 중단을 하고 26년부터, 그러니까 강다령이가 이렇게 그 잡을 때부터, 그때부터 공산당 색깔이 확 바뀌고 이 60만 세 운동이 절정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복잡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은 식민지 피어간 민족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운동이라서 민족 해방에 대한, 그러니까 통일연선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세력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교체해 가면서 발전해 왔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60만 세 운동은 그 중에 이제 통일연선 운동을 가장 고조했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역사가 말이죠. 이거 이제 60만 세 이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60만 세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중국은 반식민지, 약소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혁명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중국의 혁명운동이 이 당시 이제 북경을 장악하고 있는 군벌, 봉건 세력을 대표하는 군벌을 타도하고 국민혁명을 일으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국민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문이 주도하는 국민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합작을 해가지고 국공합작을 해서 북벌 전쟁을 일으켜서 북벌군을 몰아내는 그런 북벌 전쟁을 일으켜갖고 막 올라가는 때가 바로 26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 통일연선이라는 게, 국공합작이라는 게, 뭐 좌우합작이라 해도 좋고, 이게 국제적으로 대단히 고조됐던 시기라는 특성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중국에서 그 잘 나가던 북벌 전쟁을 일으키던 사령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장개서가 27년 4월 달에 중대한 배반을 합니다. 장개석이 상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독재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당을 탄압을 해서 공산당 1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상해 사변이거든요. 4월 쿠데타인데, 이때부터 그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깨지고 중국 공산당이 국공합작 파기 선언을 하고 이제 폭동 노선으로 이제 중국 국민하고 국공의 내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국면이 되면서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민족주의하고 기독교 천도교하고 이 사회주의 사이에 점점 알력이 생겨가지고 29년, 30년 들어가서는 둘이 다툽니다. 그러니까 29년, 30년이 들어가면은 통일연선 얘기하는 사회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게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0년 중반에 가서 또 통일연선이 나오죠. 유명한 코민테른 7차 대회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통일연선 문제는 식민지 정석국에서 일어난 그런 혁명운동에서는 그 계급 노선이냐 통일연선 노선이냐 이게 노선의 문제도 그렇고 조직의 문제도 그렇고 항상 두 개가 앞자리를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은 통일연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경험인 거죠. 큰 희생도 났지만은 대단한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 상해부가 상해에 있는 공산당 조직이 60만 세 건어설을 지도를 했다 하는 견해가 아까 장석헌 선생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다냐가 건어설을 지도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김다냐가 상해부 대표로 건어설을 만나서 돈도 주고 원고도 대신 써주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채택을 했는 건데 이게 이제 관원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경찰 기록에. 그래서 그걸 믿어버린 건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건어설이한테 네 상부 되라고. 누구야? 네 상부가 누구야? 배우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김다냐는 얘기하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실을 대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 중앙위원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결정해서 그 결정사항 의거해서 내가 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 심정이고 여기는 이제 증거를 댄 거죠. 당 상해부가 60운동을 지도했다는 얘기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제시를 한 건데 하나는 황산이 이제 강다령의 가명입니다. 강다령이가 26년 4월 6일 날 작성한 그 내부 문서에 따르면은 자 보세요. 상해에다가 임시 상해부를 설치하는데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고 그 임무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당의 지휘에 의해서 국제당이나 중국, 러시아 공산당에 대해 우리 당을 대표하라고. 그러니까 외부 교섭을 우리 당을 대표해서 하는데 우리 당의 지휘를 받아라. 중앙의 지휘를 받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명백히 한 거죠. 상해부는 중앙위원회 산하기관이다 하는 것을 4월 6일자에 명시를 했고 이것은 이제 러시아 자료에 나오는 건데 국제당 극동 비서부 결정인데 4월 23일자 결정에 보면은 여기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조공 상해부는 조직 기능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는 망명혁명가들의 단체, 망명한 사회주의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은 1번 기관지 발행, 불꽃이라는 그 신문을 해외에서 거기는 뭐 발행하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한인 이민자 내부 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상해에 망명해 있는 한인들, 상해에 이주해 있는 한인들, 유학해 있는 학생들, 그 내부 사업은 해도 된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국내 사업에 니네들이 뭐 지도적 지위를 갖거나 그런 전혀 아닙니다. 국제당 결정이 이래요. 그러니까 60만 세에 대해서 김다냐가 상해부를 대표해서 지도를 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를 댄 거고 그와 같이 알려진 것은 옥중신문에
진술 전략이었을 것이라 체포된 권오설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이고 시간이 많이 돼서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주고 저 오랜만에 강연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힘을 받네요. 참 감사합니다.